예, 이번 주 월요일 날 14일이죠. 조국이가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뭐 바쁩니다. 하루가. 아마 TV도 뉴스 보도하기 바쁠 정도로 뉴스 거래가 많습니다. 어제 17일이죠. 목요일 날 어제 문재인이가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총리는 외국에 출장 가 있는데도 긴급 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급하니까 갑자기 주재하겠죠. 그리고 이미 뉴스가 보셨을 것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한 10번 투자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왜? 조국이 때문에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기 바빠 죽겠는 사람이 갑자기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돈도 갖다 주려고요. 예? 미국의 돈도 갖다 주려. 예, 돈이 많이 벌려야 세금 많이 걷고 그래야 이북에 돈 많이 갖다 줄 수 있다. 지금 당장 안 갖다 줘도 나중에 통일되면 쓸 돈 많겠죠? 많이 모아놔야 되죠? 뭐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좋게요? 그래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할까? 업적이 없잖아요. 예? 업적이 없잖아요. 업적이 없다. 그래 누가 잘한 거 한 가지만 대보셔 그러니까 못했나 보죠? 업적이 없다. 뭔가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그런다. 예. 하여간 약간 뭐 정신 차리긴 차렸나 봐요. 경제 문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주 안 되겠죠? 자,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2.6% 8% 그렇게 잡았는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2.2%로 낮추더니만 IMF에서 2%도 힘들 거 아니냐 2%로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2%로 조정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2%로 낮춰졌어요. 지금 상태를 보면은 2%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여간 저도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지만 그럴 것 같아요. 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리가 없죠. 네. 자, 환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돈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이런 물건 만들 때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로 치면 값이 내려가죠, 가격이. 그럼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환율이 작년보다 한 100원 올라갔거든요. 1100원쯤 하던 게 1200원 근처 왔다 갔다 하는데 수출이 잘 됩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럽니다. 예. 수출이 9개월 사이에 마이너스 9.8% 한 10% 줄었답니다. 환율이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7, 8%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고 있습니다. 환율을 올리면은 수출이 늘어나야 되고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거죠. 공장이 또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고 이게 소비가 늘어나서 다시 재생산에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수출도 줄고 있어요. 그러면 물건 생산도 줄었겠죠? 수출 적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9개월 사이에 투자는 11.7%가 줄었답니다. 설비 투자가. 그거 이제 통계지표 뭐 벌써 나온 건데 뒤늦게 알았는지 야 이거 국민들 주머니라도 좀 채워줘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어제는 투자 소리만 했다 그럽니다. 자, 벌써 지나간 거 이제. 9월달에 물가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마이너스 0.4%.
작년 9월 달보다 0.4%가 물가가 떨어졌답니다. 생산도 줄고 있고 수출도 줄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줄고 있고 거기에다가 물가도 떨어지고 이거 누가 봐도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좋은 징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라고 대책이 있겠어요? 일단 경제장관 회의라도 해서 야 장관들 너희들 빨리 투자 잘할 수 있게 한번 해봐. 투자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죠? 네. 어쨌든지 간에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늦었죠. 그나마 정신 좀 차리려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1.25%로. 기준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돈 빌리는 사람한테는 이자 부담이 줄어도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가 나쁘니까 이자율 낮춘 겁니다. 투자 많이 하라. 투자 수익률이 이자 수익보다 좋을 테니까. 자, 그러한 한국은행에서 내부 보고서 내용이 하나 보도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이요,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89.2%랍니다. 100개가 만들어지면 90개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게 열었다가 몇 달 만에 문 닫죠. 그럼 한 개 문 닫은 거예요. 그 자리에 세 가게 들어오죠. 또 몇 달 지나면 문 닫아요. 그러면 100개가 새로운 자영업자가 생겼는데 90개는 문 닫는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어땠냐? 77.7%. 2년 만에 한 10% 이상이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유가 뭐라고 나왔을까요? 예? 인건비가 올라서. 예, 맞습니다. 공부 잘하셨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됐죠? 최저임금 인상해 놓으니까 인건비가 올라갔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이 쉽게 망하는 거예요. 또 소득주도 성장의 또 하나가 뭡니까? 인건비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또 52시간 근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폐업률이 높아졌다. 한심하죠? 경제정책이라고 한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뭐 90% 가까이 되고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그쯤 되면은 그 정책 잘못됐다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건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고 투자만 들리겠대요. 투자도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나야 투자합니다. 이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왜 투자를 해요? 가만히 있지. 아예 거지를 만들려고 저러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못 살아요. 북한하고 같이 살 때 괜찮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통계자를 또 하나 발표했습니다. 신규 취업자의 86%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뭘까요? 단기 알바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신규 취업자의 86%다. 이거 네. 나이 드신 분들 소득 늘려드린다고 조금씩 이제 일자리 주죠. 그 15시간 정도 하겠죠. 15시간이 넘어야 취업자로 잡히니까.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데 이런데 알바하는 친구들도 뭐 10대 시간 하는 거죠. 20시간 뭐 그렇게. 그런 비율이 86%다. 그건 뭐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니까. 이러니까 일자리도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만두면 되죠. 그런다고 올려놓은 최저임금이 내려갑니까? 잘 안 내려가죠. 그럼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포기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럴 생각 없는 거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기업들로 투자를 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인건비를 올려줄 때는 그 일하는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올려주는 거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 뭐 이러한 효과가 하루아침에 늘어납니까? 시간이 지나야죠. 근데 갑자기 확 올려버리니까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그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가 조국 같은 친구를 법무부 장관 시켜놓으니까 지난 개천절날 한글날 어땠습니까? 저 광화문 앞에서부터 남대문 서울역까지 꽉 찼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챙겼어요. 뭐 챙겼습니까? 조국이 끌어내렸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시 잘 수 있도록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이건 어려운 거니까 네, 문재인 끌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은 재벌이죠. 재벌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재벌이라 그럽니다. 삼성그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설업 합니까? 아파트 지역 팔죠? 그거하고 호텔하고, 호텔도 있죠? 호텔하고 뭐 관계 있어요? 아파트 짓는 거하고. 호텔도 지어서 파니까 건설은 필요한가요? 그걸 서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골프장도 있죠? 에버랜드 놀이공원도 있죠? 그거하고 아파트 짓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호텔하고 관계 있나요? 호텔에 뭐 에어컨이랑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씩 놔야 되니까 관계 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관계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석유화학도 있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재벌이라 그럽니다. 재벌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왜? 초기에 자본이 적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60년 전에 처음 산업화 시작할 때 자본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자본을 챙겨가지고서 차지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공장도 많이 짓는 거죠.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개발도로.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재벌이 남아있을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재벌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모른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하나가 무슨 회사냐?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전기를 발명했으니까 일렉트릭 전기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가 21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망해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B등급으로 떨어지고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남은 마지막 재벌이 해체되는 거죠. 그 GE라는 회사, 재벌그룹의 CEO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할까 합니다. 잭 웰치라고 1981년에서 2001년까지 20세기 말이죠. 20세기 말에 미국에 하나 남은 재벌그룹 GE를 미국 최고의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CEO입니다. 뭐 40년 전에 라고 뭐 재벌이 크게 미국에서 돈 많이 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 무지하게 많죠.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지도 못합니다.
지의 잭 웰치라는 사람이 CEO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경영학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20세기 후반기에 가장 위대한 CEO다. 뭐 정치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한번 오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야, 이게 지위가 재벌인데 사업의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업장 한번 돌아보기도 힘들겠죠. 한 500개쯤 되면은 돌아볼 수 있나요? 하루에 하나씩 돌아도 1년에 한 번 못 돌아봐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선언을 딱 합니다. 1위 아닌 거는 1등이나 2등 안 하는 건 다 버리겠다. 팔아버리겠다. 미국에서 1등, 2등이면은 전 세계에서 1등, 2등이죠. 미국에서 3등 하면 전 세계에서 3등쯤 할 거예요. 그거 팔고 안 하겠다. 무식하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뭐 저런 새끼는 CEO가 됐냐 그러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몇 년 시간을 줍니다. 사업 부문마다 사장이 있겠죠. 그 사장들한테 야, 시간 뭐 3년 줄 테니 그 사이에 1등 하든지 2등 안에 들어가. 아니면 팔 거야. 3등짜리 판다 그러면 살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왜? 꼭 우량 기업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우량 기업이에요. 그래서 100개가 넘는 사업 부문을 정리해버렸습니다. 뭐 그것까지 이해가 된다고 쳐요. 또 뭘 했냐? 직원들을 줄을 세웁니다. 직원들 1등부터 꼴등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딱 세워놓고 91등부터 100등까지는 칼로 딱 쳐가지고 해고시켜버려요. 우리나라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그럼 빨간 띠 두르고 빨간 조끼 입고 노조애들이 민노총에 들어가서 이거 하겠죠? 미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꼭 가능하니까 했어요. 그러면 10% 집에 보냈으니까 물론 정리해고니까 정리해고 수당도 주고 다 했겠죠. 10% 집에 보내면 사람이 모자르죠. 10% 또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줄 세워요. 또 10% 잘라서 집에 보내고 새로 뽑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1980년대 그러면 뭐가 나왔을 때인가? PC가 나왔을 때예요. 직원들이 PC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쓸 줄 압니까? 여러분들 PC 처음 접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우셨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벌그룹이 어떠냐? 규모가 큽니다. 등치가 커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끼리라고 비유합니다. 코끼리가 움직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어디요? 지방에서 멧돼지 7마리가 막 날뛰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굉장히 잘 뛰더라고요. 코끼리가 그렇게 뜁니까? 예. 재벌을 코끼리라 그러고요. 그 코끼리가 춤추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사파 좌파 애들이 춤추게 만들려면 우퍼로 바꾸게 하려면 그냥 야 너 일로 와라 거기 아니고 일로 오면 돼 우파 돼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럼 무언가 이상한 수단을 또 썼겠죠. 1등 2등 아니면 다 갖다 버린다. 직원들 꼴찌 10%는 다 자르겠다 매년.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그럼 이거 나올 거예요. 미국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뭘 했냐?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과별로 어떻습니까? 옆에 과가 뭐 하는지 압니까?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과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옆에 부서에서. 미국도 똑같아요. 아람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했을까요? 부서 간에
장벽 허물기랍니다. 옆에 부서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하기, 정보 교환하기. 그거 우리나라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곡에 내 밥줄이니까. 그걸 옆에 애가 알면은 내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해라. 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운동을 합니다. 너 부서 간의 칸막이 안 없애면은 밑에 10% 들어가서 잘리기 싫으면 칸막이 없애야죠. 또 장관이 지방부서에 어디 가봅니까? 1년 가봐야? 사장이, 대기업 사장이 지방에 있는 매점에 언제 가봅니까? 매장에? 안 가보죠? 대부분 안 가봅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타운 미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미국에서 타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 지방에 있는 공장, 지방에 있는 매장, 영업장, 거기에 본사에 있는 간부는 본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지방의 공장, 영업장, 현장에 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해결해라. 자, 설악산에 매장이 하나, 영업점이 하나 있어요. 요새 같으면 설악산 딱 가면 단풍놀이 하다 오면 되겠네요. 그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 매기는데 그때 10% 들어가겠죠? 그러면 짠데요. 놀러가도 좋다 그러고, 야 플로리다에 출장 가서 잘 놀다 왔다, 하와이 출장 가서 잘 놀다 왔다, 뭐 몇 번 그러다 보면은 점점 성과가 나빠져가지고 밑에 10% 들어가서 집에 가는 친구 한번 딱 보면 어떨까요? 정신 바짝 들죠. 그때부터. 타운 미팅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본사에 있는 간부, 고위직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문제점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줘라. 회사 사장이 어떤 영업장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다 봐서 이거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회사 부사장은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회사 고위 임원은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본사의 말단 직원이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죠. 그 얘기는 본사와 현장과의, 여기도 칸막이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큰 회사는 다 그래요. 큰 조직은 이거를 털어라. 못 털면 못 털어도 괜찮아. 밑에 10% 들어가면 자르면 되니까. 자, 부서 간의 벽을 없애라. 본사와 현장 간의 간격을, 칸막이를 없애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형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죠. 집에서도 할아버지와 아들하고 손자하고 서로 대화가 잘 돼야 화목한 집안이 되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대화가 잘 돼요? 잘 안 되면 자르면 되죠. 제글치식으로 하면 자르면 돼요. 근데 그건 못 자르죠. 그러면 대화를 잘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조용해지죠. 화목해집니다. 즉 수직, 수평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위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던 조직 문화가 조용히 개방적으로 바뀝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알게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부서 간의 협조가 잘 되고, 본사와 현장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점점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부서 간의 벽 허물기, 타운 미팅, 현장에 가서 듣고 애로사항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고 오기. 그러면서 공룡과 같던 거대한 코끼리처럼 움직임이 둔하던 재벌그룹 지위가 조직 문화가 바뀝니다.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하위 10%를 잘라도 말이 없어지고 3등, 4등, 5등 하던 사업부문을 팔아버려도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GE가 재벌그룹 중에서 살아나온 재벌그룹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됩니다. 미국에도 시가총액 1위는 세계 1위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됩니다. 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으니까 집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려면은 저 독재자 CEO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죠. 그런데 잭 웰치너는 누구도 독재자라고 안 그랬습니다. 제일 위대한 CEO라 그랬습니다. 이 잭 웰치는 3S 운동을 벌입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로 해야죠. 스피드. 스피드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일을 스피드, 신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죠.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 스피드, 심플. 그러고 아무리 단순한 것도 지가 자신 없으면 잘해요, 못해요? 자신감을 갖춰야죠. 셀프 컨피던스. 이 세 개가 3S입니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꽈배기를 만들지 마라. 단순하게 만들어라. 너 혼자만 알라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기가 잘할 줄 알아야죠. 컴퓨터도 잘 써야 되고 요새 같은 스마트폰도 잘 써야 되고 유튜브도 잘 봐야 되고 SNS도 잘 봐야 되고 그래야 자신감이 있어지죠. 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빨리 처리하고 단순화시키려면은 아주 또 몰상식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 결제 단계를 확 줄입니다. 결제판에 사인하는 난을 확 줄여버려요. 자, 우리나라 재벌그룹 누가 기한하겠죠? 그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대우,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이러면 시간이 어떨까요? 어마어마 걸리겠죠? 그죠? 신속하지 못하죠? 그러고도 빨리빨리 하겠대요. 안 되죠? 어떻게 했냐? 직원, 간부, 임원, 회장 이래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갑자기 부장하다가 내 책상 어디 갔었지? 그죠? 내가 부서장인데 저 이사대우 놈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사인할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인할 숫자가 많으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네. 신속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는 버릇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뭐 제일 잘하는 회사 욕해서 그런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 난 적 있죠? 왜 그랬을까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충대충 했어요. 그거를 배터리를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실험하는 통이 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집어넣고 온도도 늘렸다 높였다 낮췄다 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한 거죠, 귀찮으니까. 요번에 갤럭시 노트 10 무슨 문제 터졌습니까? 이제는 또 실리콘 뭐 이렇게 뭐 대놓고 어떻게 하면 지문이 막 읽힌다며요. 왜 말이 됩니까? 이거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대충대충이에요. 삼성전자 애들 좀 정신 차렸나 했더니만 몇 년 만에 또 대형 사고 친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결제 단계를 직원, 간부, 임원, 회장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1980년대 이야기예요. CEO가 된 지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잘 나가는 회사가 됐어요.
죽어가던 재벌 그룹이 갑자기 세계 1위 기업이 되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집에 가면 큰일 나죠. 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징기스칸 이야기를 했습니다. 800년 전 CEO죠. 징기스칸이 한때 침략을 당한 나라 사람들한테는 재앙의 화신이겠죠. 그런데 몽고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영웅입니다. 몽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줬으니까. 중앙아시아에 무슨 탄탄탄하는 나라들이 그때 다 몽고가 지배했던 나라들이죠. 그 징기스칸도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8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복한 나라에 장군이 항복을 해서 몽고의 군에 편입이 되면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 그랬죠. 교육기회도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위에서 군수품 운반한 사람이나 집 지키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공정하게 분배를 한 거죠. 균등하게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 몽고 제국에서 보면은 정의로운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기 보면은 절대로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딸애를 갖다가 논문 1초잘 만들어요? 그거 우리나라 국민들 64%가 조국이 사태 잘했다 그런답니다. 26%만 야 그거 잘못됐다 그러고 그 26%가 있다는 게 참 창피해요.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뭐 긍정적이다 39%, 40%가 깨졌죠. 야 부정적이다 53%. 다른 속도로 무너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긴급 경제장관 회의하면서 난리치죠.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인지 그 이상한 국적불명의 경제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가총액 1위까지 갔어요. 1등, 2등 하는 기업만 남기고 사업부만 남기고 3, 4, 5등 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가끔 대형사고를 치죠. 그럼 대형사고 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는 운동이 6시그마 운동입니다. 품질을 엄청 좋게 만들자. 100만 개 중에 분량이 3.4개만 나오게 하자. 우리나라에 아직 그 반열에 선 기업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일하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 분량이 없이 물건을 잘 만들려면은 그것도 비싸게 만들면 안 돼요. 싸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태권도 벨트처럼 화이트 벨트, 옐로우 벨트, 백색, 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까만색. 까만색은 사범이죠. 그래서 녹색 벨트까지 임원들은 녹색 벨트 못 따면은 교육 그거 안 받으면 집에 가. 자, 제일치가 그럴 때 어떨까? 그 직원들은 쟤 저거 10% 밑에 집에 보낸다더니 진짜 보낸 사람이야. 교육 열심히 받아야 되겠네. 아무리 바빠도 품질 높이는 교육, 6시그마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합니다. 내가 이거 뭐 하다 말 줄 아냐? 끝까지 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할 거니까 날 믿고 따라오든가 아니면 집에 가라. 회사를 떠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제일치가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능한 훌륭한 CEO로 정평이 나 있고 재벌그룹 GE가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기업이 돼 있으니까 거기 직원들이 어떨까요?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품질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어게일치가 2001년도에 은퇴를 합니다. 환갑이 좀 넘어서 기업은 세계 1위, 시가총액 1위, 최고의 정점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하게 더 가르칩니다. 저도 그때 배워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던 지위가 18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식이 정크본드 수준이고 형편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재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위 하는 사업만 남겨놓고 3, 4, 5위 하던 사업을 다 정리했지만 그래도 많죠. 그래서 미국에 남은 마지막 재벌 지위도 언제 역사책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IMF 나던 해인 1997년에 미국에 잠깐 나가 있다가 콜롬비아 대학에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콜롬비아 대학 교수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BM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AT&T 아세요 혹시? 전화회, 미국의 제일 큰 전화회사, 장거리 전화회사. GM은 아시죠? 이 세 회사를 이야기하면서 거대 기업입니다. 당시 1990년대 말 20세기 말에 거대 기업,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이 10년 후에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래서 걔들이 설마 죽겠냐 그랬는데 둘이 죽더라고요. GM이 죽었죠. 파산했죠. 파산해서 미국 정부한테서 구제금융 받고 살았습니다. AT&T 세계에서 제일 큰 전화회사였고 그게 분리가 돼서 시외전화, 국제전화, 장거리전화만 하는 회사가 됐었는데 결국은 망해서 SBC라는 시내전화 회사가 삽니다. 사가지고 야 그래도 AT&T 이름을 써야지. 이름은 그대로 씁니다. 근데 회사는 풀린 거죠. 네. IBM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 만들던 회사, 그 IBM만 경영신을 합니다. IBM이 PC 만들었죠. IBM PC 실패했어요. 비싸게 팔았다가. 그리고 나서 컴퓨터 하드웨어만 만들어가지고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서 솔루션을, 해법들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IBM은 제2기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IT 분야 기업.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IT 기업이 지금은 IBM.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만드는 회사. 또 애플, 아이폰 만드는 회사죠. 구글 잘 아시죠? 아마존. 네. 이 회사들이 잘 나가는 IT 기업, 미국에서 탑을 다투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전부 다 IT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21세기 2019년 이제 곧 2020년도 됐는데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할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한테 청구권 받고 월남 가서 생명수당 받아오고 독일의 광부랑 간호원들 나가서 벌어온 돈, 사우디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벌어온 돈 가지고서 산업혁명화 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 역량이라 부른다 그랬죠. 사람이었습니다. 인건비, 사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 산업혁명을 하고 산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노동력이 무지하게 많았다 그랬죠. 자원도 없고 자본도 돈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사람은 있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본은 이제 있는 회사들 많아요. 삼성전자 돈 많습니다. 기술 세계 최정상까지 못 가도 기술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사람이 좀 희미해요. 사람이 희미하다는 게 뭐냐?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어떨까요? 새로이 사회에 나오는 대학생들의 수준도 같이 높아져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평준화 시킨대요. 자사고도 없어겠다 그러고 과학고도 없어겠다 그러고 외고도 없어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준화 시켜놓으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예, 떨어지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육제도부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좌파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사고 없어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과학고 없어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21세기에 선진국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그런 길로 많이 갔어요. 좀 더 나가면 정교조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걔들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상한 데로 갖다 놨어요. 이제 아마 요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 나라 국민들이 주사파들이 어떤지 민낯을 봤을 겁니다. 전혀 그러고도 뭐 떳떳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뉘우치지도 않잖아요. 아직까지. 예. 잭 웰치가 지위를 살리기 위해서 하위 10% 평가에 다 20% 사람 집에 보내고 1, 2등만 남겨놓고 3, 4, 5등 팔아버리고, 그게 뭘까요? 그렇게 해야 재벌 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도 죽는다. 이게 미국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야죠. 뭐 사업 부문을 줄여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죠. 언제? 비싼 돈 받고 팔 수 있을 때. 잭 웰치가 했던 것처럼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벌도 살고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그 IT 분야의 5개 기업을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IBM. 그 중에 앞에 4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을 막아라 그럽니다. MAGA, 앞글자 따가지고. 그러니까 IT 기업에 이제 5개인데 제일 앞서가는. 이 5개 기업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건 못해요. 왜? 어디 이상한 구름 같은 데다가 내 정보를 갖다 놓냐 이거예요. 내 거 뭐 해킹 당하면 어떡해. 의심이 많은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갖다 놓습니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물건 안 가져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듭니다. 경쟁력이 있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본의 소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소니 텔레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소니 텔레비 누가 씁니까? 그죠? 소니의 워크맨 그거 가지고 막 듣고 그랬죠. 지금 누가 그걸로 막 들어요? 소니가 왜 그렇게 됐다 그랬죠? 소니가 제품군이 전자제품, 가전제품만 하는데 제품군이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데 사람들이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새로운 제품을 빨리빨리 나와서 내가 사고 쓰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5년에 한 개씩 새 제품 만들 수 있는 인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년 나오는 거 원해요. 그럼 기존 인력까지 그렇게 새 거 못 만들죠? 그럼 방법이 뭡니까? 제품의 숫자를 줄여버리면 돼요. 1년에 200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맥시멈이 유지할 수 있는 게 200개란 얘기입니다. 근데 1000개를 그대로 유지해요. 왜? 제품이 없어지면은 그 제품 만드는데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야죠. 이럴 게 없잖아요. 물건 만들 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일하던 사람들은 이걸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죠. 뭐.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사업을 자기가 정리 안 한다. 일본의 소니가 그랬죠. 그랬다가 결국 올라가라고. 전자제품 1위의 지위를 삼성전자한테 넘겨줬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네. 여러분들이 봐도 잘 나가죠? 네.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 수가 몇 개가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IT 분야에 몇십 년을 있었어도 저도 모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해간에. 과연 삼성전자가 소니하고 달리 매년 새 제품 다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조짐이 벌써 나온 겁니다. 지문 인식하는 거 문제가 생겼죠? 그죠? 뭐 어디 실리콘 패드 한 개 갖다 놓고 망치로 쳐도 열린다며 절대 못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소니의 사례를 보면 제품 개수 줄이면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제어일치처럼 30여 년 전에 GE의 제어일치가 했듯이 경쟁력 떨어지는 2등까지만 냅두고 3등, 4등 하던 거 팔면 돼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못합니다. 왜? 그거 팔면 그거 만들던 사람들은 집에 가야 되니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해버린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닥 기억하세요? 필름 만드는 회사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코닥이 디카를 제일 처음 만든 건 아세요?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자, 디카를 만들면 필름 만들던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저 혼자 디카 만들어요. 디카라면 저만 남죠? 여기 필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집에 가야죠. 집에 가기 싫죠? 야, 디카 저거 못쓸 물건이야. 버려. 그랬다가 망합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알 게 이제 필름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그 대열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벌그룹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1980년대에 GE의 제어일치가 보여줬습니다. 사업 부문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재벌그룹은 관료적입니다. 아마 삼성그룹에서 이재용이 하고 얘기해보는 직원 몇 안 될 거예요. 그 관료적인 거죠.
그거를 깨야 된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면 살아남아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생산성의 향상이 없는 임금 인상 때문에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 뒤늦게 투자하는데 말로 투자한다고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제법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래.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구조입니다. 이 재벌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려면 재벌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전문화할 수 있도록, 사업 부문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죠. 투자만 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답답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춘식 최고위원님 알다시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요즘 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라보면 이 양반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그렇게까지 고수하고 저렇게 가는 거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망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자고 한 건데요.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정책이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몇 년 늦춰놓은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뜯어내야 됩니다. 뭐 이왕 또 말을 좀 시작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재판을 하면서 내세운 이야기가 뭐냐, 다스는 이명박 거다 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만 판결하면 됩니까? 지금 다스 가지고 있는 애는 그걸 이명박 씨한테 넘겨라 그래야죠. 왜 이명박 거라며? 너 불법 침탈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넘겨 그래야죠. 그 얘기는 안 해요. 논리적 모순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에서 보십시다. 경제공동체, 보통 부부를 경제공동체라 그럽니다. 보통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하려면은 계좌를 공유하는 정도 돼요.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묵시적 청탁, 이렇게 쳐다보면 청탁이 된대요. 말 안 해도. 자, 증거로 채택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범의 업무 수첩, 그건 이미 증거 능력 없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죠. 하나 남은 게 최순실의 태블릿 PC예요. 그거 다시 지금 재판 중이죠. 그 다음에 최순실 씨는 뭐라 그러나 하면은 나는 태블릿 PC 쓸 줄도 모른다. 그럼 아마 대법원 가면 또 증거들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럼 뭘로 재판할지 몰라요. 이런 식의 짓거리를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가 없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저 같으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